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차가운 날씨지만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이면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협상과 비화들, 또 어떤 사자성어, 명언, 시를 통해서 우리 정치를 바라볼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제는요, 여러분, 총리와 대통령, 선거의 정치학,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열리니까요, 불과 4개월 남짓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대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집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야당 지지자들이 국회에 침입해서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또 밀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겠습니까? 치열한 싸움입니다. 저도 30년 정도 기자 생활하면서 국회에 오랫동안 봤지만 국회 경내에 들어와서 저렇게 난입하고 시위하고 국회의원 폭행하는 거 처음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입법부는 입법부의 권능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입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활동은 그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이런 괴한들이 침범해서 경찰을 밀치고 국회의원을 폭행했다. 그건 그만큼 지금 정치 상황이 격화되어 있는 현재 정치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아마 중범으로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 뒤에 깔려있는 정치적 복선들은 바로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일단 낙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의장을 후임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선판에는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2위로는 현재 야당의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된 정세균 총리, 이런 총리급 그룹들이 대선 그룹에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에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원희룡 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여당 그룹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민선 서울시장을 3선째입니다. 만만치 않은 정치력이죠. 사상 최초로 3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계의 또 지지세를 가진 박원순 시장, 만만치 않은 그런 정치력이 있는 거죠.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과정이 있지만 만일의 경우 재판에서 이긴다면 이재명 지사도 아마 확 뛰어오를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 아무래도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만일 판이 흐트러진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치는 안 하리라고 믿지만 판이 완전히 흐트러지면 누구든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명의 현 총리, 전 총리, 총리 후보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여의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전남지사까지 거치면서 행정 경험, 의정 경험, 그리고 여당의 대변인, 야당의 대변인,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또 국제부장이라든가 도쿄 특파원을 역임했던 언론인 출신 이낙연 총리를 일단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지율 지금 1등이니까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20% 이상의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단독으로 한때는 황교안 전 총리랑 1등, 2등을 놓고 서로 경쟁했지만 지금은 압도적인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국정에서도 아주 뛰어난 역할을 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또는 산불, 또 대규모의 참사 현장에는 곧바로 달려가서 초동 대처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AI,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발생에도 현장에 가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하고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개 총리들이 의원들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의원들이 워낙 거세게 몰아붙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여기서 도리어 승점을 얻어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이다 발언.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공격하면 법조문을 정확히 보시기 바란다. 제가 아는 정치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길 하나하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할 말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사이다 발언으로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다른 총리들 여러분 과거 기억해 보시지만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총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총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하면서 한마디도 못하던 전임 총리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이 국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경험, 또 의원들에게 할 말이 무색할 만큼 논리 정연하고 또 예의 바른 그런 화법들, 이런 부분들은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 의정 경험과 행정부 경험 골고루 갖추고 있는 거죠. 물론 이낙연 총리라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지 세력이 확고히 있습니다. 과거 돌아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부산 영남 지역에 확고한 지지가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호남 지역과 수도권에 확고한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위 말하는 기업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잘 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지지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향수를 가진 그런 노년층과 영남층이 확고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친노와 친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큰 지도자, 정권, 권력을 거머쥔 지도자는 바로 이런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호남에서 물론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지지층 그룹들이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하는 스타일도 아주 깐깐합니다. 장관들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 이낙연 총리에게 제대로 대답 못했고 정책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자기 소신이 확고하고 철학이 있고 이런 점은 강점인데요. 소통의 측면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물론 막걸리 회동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소탈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위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임 총리가 인준이 되거나 또는 만일의 경우 총리 권한 대행을 경제부총리가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지역구로는 종로를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비례대표 출마하겠죠.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휘할 경우 본인의 정치적인 능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여당 의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선거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당내 지지 세력이 확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는 시험대에 섰다.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지지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최소한도 20, 30명의 지지 그룹들이 함께 해줘야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4월 총선에 뛰어들게 되는 이낙연 총리, 굉장히 유리한 고지는 있지만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섰습니다. 또 다른 총리 후보자 정세균 의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 전북 출신이죠. 국회에서 6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일개부처의 장관으로 가느냐, 좀 비판 어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총학생 회장을 마치고 졸업한 뒤에 정세균 전 의장은 쌍용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문까지 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 경영과 또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MBA, 경영학 석사 MBA도 취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고 정치는 6선을 했으니
뭐 도사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육선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백봉 신사상을 무려 20번 중에 15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입니다. 항상 미스터 스마일이고 예의 바르고 유권자와 소탈하게 만나는 그 장면들. 백봉 신사상은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는데요. 일부 기자단도 합니다. 기자단 투표 함께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점잖고 또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국민들이 본받아야 되는 신사의 전형 백봉 나영균 선생을 기념해서 만든 상입니다. 이 상을 받는 것은 의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사도 또는 숙녀도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가장 친화력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그 증표거든요. 이것을 15번 받을 정도로 친숙하고 친절하고 또 신사와 같은 이미지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할 때도 야당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해서 웃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킨 바로 주역이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입니다. 징역 33년형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버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국회에서 탄핵 과정을 기획하고 마지막 탄핵까지 이끌어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도록 하게 한 강단 있는 국회의장이 바로 정세균 의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4대강을 비롯한 여러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단식투쟁도 벌였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식하더라도 야당 대표들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방치를 했죠. 나중에 단식하던 야당 지도자들은 다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단식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강단 있는 기계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국정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이를 친절하게 다루고 지역 유권자와도 만나는 모습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장점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 미국 곳곳을 다녔을 뿐더러 외교 쪽에서도 활발하죠. 그렇다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유권자와 만나는 그런 자세라든가 또 시민과의 소통, 공직을 다뤄본 경험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정세균 의장은 총리로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뭐래 해도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총리가 되면 약 한 달 내지 서너 달 이상은 일을 배워야 됐습니다. 국무회의 가서는 어떻게 국무회의 참석해서 일을 하고 정책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분은 뭐 이미 다 해봤지 않습니까? 가는 날 바로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일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세균 총리가 된다면 앞으로 대선은 상당 기간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또 그런 경험을 쌓게 된다면 이분도 만만치 않은 대선 후보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권에는 대권 후보들이 하나씩 더 커나가는 지금 정치적 성숙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권이 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인사를 하는 방식들,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정도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들 이건 바꿔야 됩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참모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국정현안, 민생이라든가 경제를 다루는 부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 전망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부가 유능하게 잘 다루지 못했던 증표일 겁니다.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틀어버리니까 지금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이런 갈등과 줄다리기가 조율되고 나면 새롭게 아마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에서는 이들과 더불어서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그리고 그 이외에도 김부겸 의원도 마찬가지죠. 대구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살아남는다면 또 다른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호남 지역에서는 여러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스스로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또 새로운 인물들이 올라올 거고요. 추미애 장관도 법무장관직을 잘한다면 또 다른 그런 역량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야권에서는 그 외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를 지냈던 김병준 전 대표라든가 또 의원들 중에서도 꿈을 꾸는 그런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대표는 누구냐? 바로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는 최근 강력한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커피인데요. 씁쓸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가 이렇게 씁쓸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 경험이 사실 없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무원이었죠. 검사였고 검찰 소속이었고 법무장관을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총리를 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능한 성과를 냈느냐? 뭐 그런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말이 없고 총리가 돼서도 총리가 모든 사안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원들에게 뭐 질타를 받고 이럴 정도로 어떤 능수능란하게 국정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는 초강경투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장외투쟁입니다. 본인 스스로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투쟁 벌이고 있고요. 본인이 또 8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투쟁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는 이 범죄 현장에서 또 이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당시 또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의원들을 감금하는 폭력 사태 때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총리라는 국정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는 상당히 의아한 행보입니다. 왜냐? 검사 법무장관이라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불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빠르게 리더십과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이대로 간다면 최근에 뭐 가장 지지하지 않는 선호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가장 지지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 1등, 2등을 지금 막 다투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내 고집이나 내 독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끊임없는 협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자유한국당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서로 얘기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들, 원내 역할과 원외 역할들을 잘 조율해서 국민들에게 이 정당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지향적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 정당이 지지를 받고 수권정당이 돼서 그 다음에 집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도리어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장외투쟁하고 국회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런 폭력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검찰 조사도 사실상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특권만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가 솔선수범해서 정책정당으로 이끌어야 되고요. 여당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당의 실정을 꼼꼼하게 짚어서 그 지점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내겠다라는 대한수권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또 공수처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모두가 지난 15년, 20년 동안 우리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방향을 같이 해온 그런 개혁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을 무조건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학을 가르치고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을 지켰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법안들은 분명하게 선거제에서는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왔습니다. 득표는 20%를 하고 의석은 4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의 의석을 왜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분명히 지지를 20%밖에 안 했는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을 10% 득표했으면 10% 의석을 가져가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모든 정치개혁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례대표를 없애고 아예 지역구만 하겠다고 그런 방안을 내놓지 않나. 온 국민이 정치개혁법안이라는데 정치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요. 공수처법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게시타포처럼 야당을 탄압한다고 하는데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안입니다. 공수처장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임명을 받아 되더라도 야당이 동의를 해야만 임명이 될 수 있고, 또 처장이 한번 되고 나서 청와대에 대해서 반기를 들이댄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청와대가 임명했지만 총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대립각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조직의 속성입니다.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는 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여당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데 그것이 게시타포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말이죠. 게시타포 같은 그런 검찰 조직은 어떤 때였느냐? 바로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우병우 라인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국민을 블랙리스트로 편가르고 경찰, 군, 국세청 모든 곳을 동원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의 살아갈 기본권을 억압했던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게시타포였죠. 그때 누가 했습니까? 그 지휘를.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우병우, 김기춘 씨랑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본인들이 했던 게 게시타포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게시타포가 아니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은 검찰과 경찰, 판사는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기소도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성폭행을 했건 아니면 사기를 쳤건 자기들 거는 다 무마시켜버리고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안이 생기게 되면 검찰, 경찰, 그다음에 판사는 공수처에서 기소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도 처벌을 잘못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악법입니까? 당연히 개혁 법안이죠. 저는 앞에 두 명의 이제 총리와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서 전직 총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억지로 장외로 나가지 말고 장내에서 국회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법안 통과시키고 보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당과 협의해서 일정하게 보수와 진보의 그런 국민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정당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행태에 대해서 폭행을 방조하고 폭행을 지시하고 진두지휘했던 황교안 대표 스스로의 행보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안 통과율이 겨우 30%입니다. 20대 국회. 과거에는 60%, 46% 이랬는데 20대 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입니다. 물론 여당도 이를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바로 발목 잡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그중에는 저는 80% 이상 된다고 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야당에게만 야속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서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을 좀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최소한의 편을 들어줄 거리를 만들어야죠.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손을 얹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던 정치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정치력을 키울 것인가, 또 야당 설득을 끝까지 어떻게 하고 국민들께 이를 제대로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3명의 총리와 관련된 그런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그 행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정치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먼저 좀 들려드릴 얘기는 리더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키신저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비전과 일상의 간격을 메워주는 교육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일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지도자는 해야 된다. 이 총리를 지냈거나 총리를 지내게 될 3사람, 바로 이낙연, 정세균, 황교안 3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부 좀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자유주의를 부르짖었던 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현재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전쟁만 하듯이 국정을 끌고 나갈 때 어떤 국민들의 반응이 나올지는 명확하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의 사자성어로는요, 선현연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어질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해서 서로 전한다. 정말 유능하고 어진 인물들이 지도자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할 때 우리 정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존정거라는 사자성어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용에 등장하는데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훌륭한 정치가 절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정치가의 필요성,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를 좀 잘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정승천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힘이 정해지면 하늘도 이길 수 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 있습니다.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국민들과 합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간악한 일본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압력만 가하는 미국의 압력도 우리가 지혜롭게 우방국가로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과거 여몽 장군이 했던 수불석권, 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지혜를 기르고 협상력을 기르고 리더십을 기르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용운 시인, 만해 한용운 시인, 우리나라 불교에서 큰 거목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민족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제에 절대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꼿꼿하게 머리 들고 있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짧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한용운. 물보다 깊으리라, 가을 산보다 높으리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으면 이대로만 말하리라. 이런 깊고 단단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지도자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저절로 사랑으로 대답할 겁니다. 또 한편은 해당화라는 시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화, 한용운.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에 놓입니다 그려. 시름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이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해당화, 아름다운 꽃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도 이런 해당화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갈등과 대립, 끊임없는 이 몸싸움과 말싸움, 저급한 막말 행진, 우리 국민들 지쳤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급한 막말 정치, 몸싸움,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정치 싹 쓸어버리고 정말 품격 있고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 해당화처럼 피어나고 또 한용운 시인이 얘기했던 사랑처럼 꽃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총리와 대통령, 선거의 정치학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